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2권 개국전야 10번째 불타는 사전입니다. 영선 옹주마마가 아니시옵니까? 7점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 하여 민씨 부인으로부터 수많은 설교를 들었었다. 뿐만 아니라 방원으로부터도 엄한 지시가 있었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더냐. 영선옹주가 아니면 그만일게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선옹주일 수는 없으며 이 모두가 7점선에게 들려준 방원의 말이었다. 마마, 이 무슨 회개한 일이옵니까? 영선옹주마마께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입궁을 하시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영선옹주마마가 니시언지요. 샌내와 같이 미천한 것이 어찌. 마마, 늙은 상궁은 7점선의 말을 끊었다. 마마, 이와 같은 일이 알려지면 변이 일어도 큰 변이일 것이옵니다. 쉔네는 이시중 때감 5째 서방님의 분부를 받자왔을 따름이옵니다. 7점선은 방원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섰다. 늙은 상궁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마마, 영선옹주 마마께서 상궁으로 계신다 하여 무사할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마마님, 영선옹주가 누구시옵니까? 대체 누구시기에 쇳내를 영선옹주 마마라 하시옵니까? 상궁을 높여 부를 때 마마님이라 한다. 7점선이 늙은 상궁을 마마님이라고 높여 부르기는 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반항하는 어조로 변해 있었다. 마마님, 영선옹주가 니시옵니까? 하오시면 쇳내는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사옵니다. 우부대원 나으리께서 쇳내의 살 길을 열어주셨을 따름이옵니다. 정말이십니까? 마마님, 네 안전인데 거짓을 고하리이까? 쇳내는 마마님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쇳내의 앞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극기야 늙은 상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야 만다. 마마님, 어여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7점선은 깊숙이 허리를 쑥 굽히면서까지 애원하고 나섰다. 허튼 소리 퍼뜨리지 말고. 늙은 상궁은 문득 이방원의 말을 생각해냈다. 그 말을 할 때의 이방원의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그 무서운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가 잘못 본 모양이구나. 늙은 상궁의 여전은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일을 추궁하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등골에 소름까지 끼치고 있었다. 지밀이니라. 마음가짐, 몸가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라. 예,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셈이었다. 그러나 영선옹주의 얼굴을 아는 상궁라인들이 어디 하나둘이던가. 영선옹주가 지밀상궁이 되었다. 이런 소문은 권례를 휩쓸고야 만다. 7점선이 지나갈 때마다 힐끔힐끔 쳐다보는 나인들도 있었다. 7점선의 불안과 초조는 그녀의 얼굴마저도 해쓱하게 만들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수창궁 후원에 몽을 메고 죽은 나인 한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공교롭게도 죽은 나인은 7점선을 영선옹주라고 단정한 아이였다. 수창궁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타살이라는 것이었다. 죽은 나인의 성품이 밝아서 스스로 목을 맬 까닭이 없으니 누군가에 의해 목이 매달렸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검은 복면을 한 정체 모를 사람들이 밤마다 수창국에 들끓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영선옹주가 지밀상궁이 되었다는 말을 입에 담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목에
매달린다는 그럴싸한 소문까지 퍼졌다. 7점선이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방원이 있고라면 7점선은 거리낌 없이 방원 곁으로 다가섰고 대내의 사정을 빠짐없이 구했다. 이러한 광경은 많은 상국라인들의 눈에 띄기도 하였지만 아무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음력으로 4월이면 초여름이다. 햇볕은 싱그러웠고 나뭇잎은 윤기를 더해갔다. 하윤이 민재의 뒤를 따라 방원의 집에 들어선 것은 이 무렵이었다. 손님이 들었다는 전가를 밟고 큰 사랑으로 나온 방원은 민재의 곁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사나이가 하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지난번에 말한 호정일세 민재가 하윤을 소개했다. 이방원이오이다. 하윤이라 하오이다. 하윤이 43살, 이방원이 23살이니 20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방원의 모습은 당당했다. 나이로만 따진다면 부자간의 관계였으나 하윤은 학예를 쓰지 않았다. 관상을 보실 생각은 마셨으면 합니다. 허허허 이미 보았는거리요. 방원은 허를 찔린 사람처럼 뒤늦게야 하윤을 정면으로 쏘아본다. 관상을 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하윤은 찬찬히 방원의 얼굴을 뜯어보고 있었다. 민재는 그런 하윤의 모습을 소상히 살폈다. 안색의 변화를 집요하리만침 추적하고 있었으나 하윤의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허허허 관상을 보기에는 아주 안숭맞춤이었겠어요. 민재가 경색되어가는 방안의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였으나 하윤은 웃지 않았다. 밖에 누구 있느냐? 방원의 목소리는 우람했다. 대령에 있다는 바우의 목소리가 들리자 주안상을 대령하라 했다. 호정, 방원일 좀 도와주시오. 역시 민재가 먼저 말을 했다. 자중자애하셨으면 하오이다. 하윤이 방원에게 말을 건넸다. 그럴 사람이 못됩니다. 방원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문득 한산군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듣고 싶지 않소이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오이다.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왜요? 한산군이 죄인이 되어서요? 아시면 되었질 않소이까. 방원은 지려고 하지 않았다. 하윤에게 상을 빼앗긴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하윤은 태연하게 한산군 이색의 말을 전하고 있었다. 나라에 일이 있어 편안할 때는 재상의 말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나라에 일이 없어 편안할 때는 재성의 말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나라에 일이 있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는 하찮은 필부의 말이라도 태산보다 중하게 여기라 하셨소이다. 방원에게는 너무도 뼈아픈 충고였다. 방원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가슴은 쿵쿵거리며 울렸다. 20년 연상에게 예절을 갖추지 못한 자신을 힐책해 보았지만 이미 때가 늦지를 않았는가. 방원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머리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오이다. 방원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세월과 시대는 다른 것이지요. 세월은 무심히 흐르나 시대는 꿈틀거리며 다가옵니다. 이상하게도 방원의 정신은 맑아져 오고 있었다. 그것을 깨달음이었다. 시대를 움켜쥐고자 하는 것은 범부드의 과욕이랄 밖에요. 시대란 사람을 소명해서 쓴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찌하면 시대의 소명을 받을 수가 있소이까? 방원이 묻고 싶은 말을 민재가 먼저 물었다. 허허허, 그거야 소명하는 시대의 뜻일 테지요. 전 아직 떠돌이가 아니오이까? 하윤이 마력이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었다. 당당하기만 했던 방원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민씨 부인이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다. 민씨 부인으로서도 하윤에 대해서만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다. 소찬이옵니다마는 배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방원이 술병을 들었다. 받으시지요. 고맙습니다. 하윤이 웃으며 잔을 받았다. 방원이 술을 따랐다. 하윤은 잔을 든 채 민재에게 말했다. 하윤다운 농담이었다. 서랑의 잔을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허허허. 잔은 먼저 받으시고 마실 때는 같이 마십시다. 허허허. 민재의 잔은 따님인 민씨 부인이 채웠고 방원의 잔에는 하윤이 따랐다. 자, 드십시다. 민재가 잔을 들었다. 세 사람은 입술을 죽였다. 민씨 부인은 하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호정, 세상이 어찌 돌아가고 있소이까? 좌석이 거나해지자 민재가 먼저 화제를 한쪽으로 몰았다. 방원과 민씨 부인은 약속이나 한 듯 하윤을 보았다. 하윤은 빈잔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태백성이 한낮에 보이는 때지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알아듣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재가 다시 물었다. 듣자하니 호정 혼자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닌 듯 싶소이다. 허허허, 큰 불이 한 번 날 테지요. 큰 불이라니요. 어디서 말씀이오이까? 송도에서 날 테지요. 방원은 긴장을 풀지 않고 있는 듯했다. 소상히 알아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소리인 것만은 사실이었다. 송도에 큰 불이 난다면 대궐이라도 탄다는 말씀입니까? 민재 부인은 화제를 비약시키고 있었다. 시세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끌어당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아뢰옵니다. 바우가 소리를 질렀다. 심각했던 분위기가 일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민씨 부인이 밖에 대고 물었다. 추동마님 오셔 계시옵니다. 민씨 부인은 흠칫 놀랐다. 강씨 부인이 이까지 왔다면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이 분명하다. 방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내당에 다녀오겠사옵니다. 방원이 양해를 구하고 방을 나갔다. 민씨 부인도 방원의 뒤를 따랐다. 민재는 기회가 왔다는 듯 하윤 곁으로 다가앉으며 물었다. 어떻습니까? 방원의 상의.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오이다. 자중자애하시라 하오소서. 하윤의 대답은 짤막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께서 사임을 하시다니요. 방원은 강씨 부인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그걸 알고자 해서 이까지 오질 않았는가? 강씨 부인의 반문이다. 퍽 당황하고 있는 표정이었다. 방원은 잠시 후에 평온을 찾았다. 서면으로 말씀이오십니까? 그렇다네. 심려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아니라니 얕잡아 볼 주상이 아니지라는가. 듣고 있던 민씨 부인이 나섰다. 그 같은 말씀은 언제부터 하셨사옵니까? 며칠 되셨지만 설마 하고 있었지 뭔가. 강씨 부인이 지난 며칠 동안의 일을 소상히 전했다. 전제 개혁을 위한 측량이 대충 매듭지어졌다는 조준의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사임할 뜻을 밝히더라 했다. 조준의 만류가 있었다고도 했다. 전제 개혁은 지금부터가 아니오이까. 이런 시기에 사임하신다 하심은 천만 부당한 말씀이오이다. 허허허,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나질 않았소. 대감, 이젠 내가 없어도 전제계획은 됩니다. 아니되오이다 대감. 조준이 간곡한 만류가 있었으나 이성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더라고 했다. 이에 당황한 강씨 부인은 심덕부, 정도전, 한상질, 심지어 퉁드란까지 불러들여 이성계의 사퇴를 만리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마침내 조금 전에 이르러 사퇴 상소를 올렸다고 했다. 아버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옵니까? 활터에 가셨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활터보다는 어전으로 가셔야지요. 주상의 윤허가 계시면 끝장이에요.
알겠습니다. 방원은 관복으로 갈아입고 수창궁으로 달렸다. 초여름 날씨였으나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왔다. 골문으로 들어서자 중관이 나오고 있었다. 중관이란 임금이 심부름을 맡은 환관의 이름이다. 어찌 되었는가? 우시증 대감의 상소 말일세. 방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추동 이시중 대감 댁으로 가는 길이옵니다. 불륜이신가? 9분 공신에게 교서가 내렸사옵니다. 따르게 방원은 되돌아서서 걸었다. 환관은 방원의 빠른 걸음을 따르기 위해 몹시 허덕거렸다. 탁! 이성계의 철궁을 벗어난 화살은 관역 한가운데를 여짐없이 뚫었다. 대감 5번째 적중이옵니다. 허허허 무념일 테니까. 이성계는 사이만덕으로 화살이 적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마음이 홀가분했던 것이다. 기마 한 필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좌시중 대감이시옵니다. 잠시 후 심덕부가 달려와 말에서 내렸다. 환저하셔야겠소이다 대감. 사직상소는 어찌 되었소? 중간이 추동으로 떠났소이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이었다. 그러나 확인해 두고 싶었다. 윤호가 계셨소이까? 중관을 만나보시면 아실 테지요. 영규는 뭘 하고 있는가? 환저 채비를 서두르지 않고 심덕부는 대답 대신 영규를 나무랐다. 영규는 이성계의 말을 대령했다. 서두르시지요. 왕명을 받든 중관입니다. 이성계는 말없이 말에 올랐다. 내키지 않는 걸음이었다. 중관은 비록 환관이었지만 큰사랑 상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성계는 관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중관의 말 앞에 좌정했다. 주상 전하께서는 구공신에게 말 한 필, 백금 50량, 비단 5단을 하사하시었고 좌시중과 우시중 대감에게는 따로 금대를 한 벌씩 내리셨사옵니다. 여기에 부수하여 장문의 교소가 내려졌다 했다. 교서의 내용은 이성계와 심덕부의 공적을 극찬하고 있었다. 결국 이성계의 사임은 불륜되고 말았다. 이 같은 사실이 밖으로 전해지자 방원과 강씨 부인은 뜻깊은 미소를 나누며 안도했다. 다시 이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방원이 이렇게 말하자 강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가슴앓이 그만하고 진언 들이셔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니라니 다들 수긍하는데 아버님만 아니 된다고 하시질 않는가.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습니다. 남은 일이라니 전제 개혁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보다 큰 일은 다시 없을 것으로 압니다. 강씨 부인은 할 말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새 왕조의 창업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방원을 중심으로 한 심덕부, 조준, 정도전, 한상질, 퉁두란 등이 이성계의 마음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성계의 강직한 성품이 이 일을 묵살하고 있었다. 여름으로 접어들자 날씨는 변덕을 부렸다. 태백성이 한낮에 보일 만큼 괴기한 빛을 뿜어댔고 새파랗게 갠 하늘에서 번개가 쳤으며 천둥은 천지를 뒤흔들 듯 요란하게 울렸다. 장마철이 아닌데도 강물은 붉게 끓어오르며 흘렀다. 월시까지 있었다. 사람들은 변개가 일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군. 방원이 중얼거렸다. 하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지난 정초에 세상이 어찌 돌아가느냐고 물었을 때 태백성이 낮에도 보이는 시절이라고도 했었다. 과연 태백성은 낮에도 빛났다. 하윤은 그때 부연했었다. 큰 불이 날 것이라고. 그러나 불은 나지 않았다. 천지에 궤변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불길하기 마련이다. 방원도 불안한 심경을 달랠 길이 없었다. 순조롭지 못한 기운이 아버지와 자신에게 밀려오는
애군으로 느껴졌다. 9월 1일 이날에는 개기일식마저 있었다. 조선 중신들은 흰옷을 입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 일식을 하늘의 노여움으로 믿고 있던 시절이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신들은 상소를 올려 임금으로 하여금 덕을 쌓게 한다. 또한 이런 일을 빙자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중신들을 탄핵하여 내쫓기도 했다. 그것이 곧 하늘의 노여움을 달래는 방도라고 믿었다. 전제 개혁을 위한 토지 측령을 마친 것은 이 무렵이었다. 창왕죽의 초년에 시작된 일이었기에 장장 2년간에 걸친 측량이었다. 측량 결과는 이러했다. 도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일원은 실전 13만여 결, 황원전 8천여 결이었고 외방지역은 실전 49만여 결, 황원전 16만여 결이었다. 이와 같은 논밭을 다시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공전과 사전의 문적을 없애야 했다. 불태우기로 결정을 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야 할 것이었다. 더 이상 논밭으로 인한 불만은 없을 것임을 확연히 해야 옳을 것이요. 이성계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아무도 뜻을 달리할 수는 없었다. 넓은 길거리 한가운데에 원안에 사무친 전적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산 같은 봉우리가 몇 개나 생겼다.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 중신들이 나와섰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불을 질렀다. 전적이 비록 종이에 씌어진 글자에 불과했으나 그로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200년 동안 피눈물을 쏟아야 했었다. 그 전적이 불타고 있는 것이다. 송도 전체가 뜨거움을 느낄 만큼 큰 불이었다. 백성들은 기뻐서 날뛰어야 했는데도 의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만큼 숨막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전제를 개혁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논밭을 고루 나누어 준다. 이런 말은 처음 들었을 때 백성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잠잠했었다. 감히 눈앞에서 사전의 문서가 타오를 줄은 어찌 짐작이나 했는가. 그러나 불길은 맹렬하게 치솟고 있었다. 훈구 명문들이 독점하고 있던 재산이 타고 있음이었다. 불빛으로 어른거리는 이성계의 얼굴에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장군 우유화도에서 회군이 이제야 열매를 맺으려나 보옵니다. 곁에 있던 퉁드라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 그때 이성계는 타오르는 불빛을 쏘아보고 있을 뿐 아무 반응이 없었다. 타오르는 불길은 수창궁에서도 보였다. 온 송도가 타고 있는 듯 하늘은 붉었고 타버린 종이 조각이 난무하고 있었다. 공양왕은 왕비의 부액을 받으며 편전마루에 나와섰다. 사전적이 불탄다는 전가를 받은 순간부터 운신할 수도 없을 만큼 맥이 풀렸던 것이다. 공양왕은 검붉은 하늘을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져 흘렀다. 이 같은 불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라 할지라도 이성계의 눈물과 공양왕의 눈물은 판이하게 달랐다. 전하, 어찌 저럴 수가 있사옵니까? 왕비가 망극하다는 듯 위로했다. 공양왕은 중얼거렸다. 조정의 사전이 과인의 때에 이르러 갑자기 개혁되다니 이를 어찌 애석타 아니하리. 이 말은 여러 사서에 두루 적혀있는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공양왕은 임금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 그에게 옥세가 전해지는 날도 완강히 사양했었다. 조정의 사전이 그의 재임 중에 개혁된다는 것, 그것은 고려왕실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공양왕은 그 점을 애석해하고 있었다. 그는 기둥을 안고 섰다. 또 한 번 전신의 맥이 풀려왔기 때문이었다. 사가들은 사전적이 불타는 불길은
고려 왕조의 붕괴를 상징한다고 적었다. 불길은 수삼일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하기야 한 왕조의 멸망이 하루에 다 타버릴 수야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사전의 문적을 태워버린 다음 새로운 전제를 운영하게 된 것은 이로부터 1년 후인 공양왕 3년 9월에 이르러서야 완결되기에 이른다. 그것은 곧 관료층의 재조직이며 새 왕조의 경제적인 기반 공작의 완성을 의미한다. 추동 이성계의 사랑방에 조준과 정도전이 초대되었다. 전제개혁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성계는 손수 이들 사람들의 술잔에 철철 넘치도록 감노주를 따랐다. 두 분이 노고를 어찌 취하야 할지 입이 열리지 않소이다. 이성계는 진실로 고마워했다. 그리고 자신의 심중을 토로했다. 아니 되리라 믿었어요. 흐지부지 끝나리라 믿었어요. 대감이 아니 계셨으면 못할 일이었소이다. 조준이 말했다. 고려가 무너지는 일이 아닐는지요. 정도전의 화제의 핵심을 건드리고 나왔다. 이성계는 이들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이 일은 고려 왕조를 위한 일이었사오이까? 조준이 직설적으로 따지듯 물었다. 하면 누구를 위한 일이었소? 이성계는 약간 언성을 높였다. 백성을 위한 일이었을 것이오마는 그 백성들은 이미 고려의 백성이 아니라 대감의 백성이오이다. 탕! 이성계가 술상을 내리쳤다. 두 사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이성계를 보고 있었다. 그만한 내용은 각오하고 있는 듯 의연한 모습이었다. 다시 그 같은 말씀에 입에 담지 마시오. 이성계는 뜻밖으로 언성을 낮추며 속삭인 다음 잔을 들어 훌쩍 마셨다. 시은이 대감을 소명하고 있사오이다. 정도전은 백병전이라도 벌릴 듯한 기세였다. 대감 천리는 거역할 수 없음이오이다. 허허 말을 삼가하지 않았는가.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이성계로서는 괴롭기 한량없는 순간이었다. 정도전의 달변이 시작된다. 제도의 개혁이란 항용 있는 일이옵니다. 허나 이번 전제개혁은 항용 있어온 그런 개혁이 아닌 줄로 아오이다. 훈구 명문을 쓸어내는 일이 아니옵니까? 사전이 불탔사옵니다. 이제 이 나라에 누가 있소이까? 또한 지금까지 있어온 고려의 국책이 새로운 시대의 물길을 바꾼 것이 아니오이까? 조준이 부연하고 나섰다. 대감, 원나라 왕실의 여인들이 이 나라의 권위를 이어가고 있었사옵니다. 남의 나라의 왕녀를 고려의 국무로 받들어 왔사옵니다. 한데 그 원나라가 어찌 되었사옵니까? 충원에서 밀려난 지 이미 오래되었소이다. 대감께서 주도하신 우야도에서의 회군은 친명 화친이 아니셨사옵니까? 불타버린 사전의 임자들이 친원하는 주도 세력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몰락하고 없사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이미 고려는 지난날의 고려가 아닌 줄로 압니다. 새로운 고려를 만들어야지요. 누구에게 의탁해서요. 힘이 없는 왕실을 믿고 새로운 고려가 만들어진다고 보시오이까? 백성들이 힘없는 왕실을 따른다고 보시오이까? 이성계는 할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진력이 나 있었다. 저희는 대감의 분부를 따라 전제를 개혁했사옵니다. 지금 안 있으면 후대에 쓰일 것이라고 하신 분이 대감이 아니시오이까? 어찌되었거나 새 나라의 창업은 찬성할 수 없소이다. 이성계는 단호한 어조로 말한 다음 술잔을 비웠다. 방안은 또다시 침묵했다. 그런 시간이 얼마 흐른 다음 조영규의 소리가 들렸다. 둘째 서방님 납시어 계시옵니다. 들라 이르렸다. 방관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정중한 예를 마치고 좌정했다. 삼남 지방의 창고란 왜구를 소탕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수고가 많았다.
당치 않으시옵니다. 아버님. 그래 그쪽 사정은 어떠하더냐.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삼남지방을 어지럽히는 왜구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성계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왜구의 진공이 있다는 파발을 받고 나서야 출진을 하게 되니 피해는 피해대로 늘어날 따름이옵니다. 토벌군이 당도하여 가까스로 왜구를 퇴치하면 새 왜구가 다른 곳에 침공해 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되풀이해야 하는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사옵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조정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있사옵니다. 유념해 주시옵소서. 이성계는 한숨을 토했다. 이미 30년 전에 이성계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도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정도전이 방과에게 술잔을 권했다. 방과는 약간 돌아앉아 술잔을 비웠다. 제벽동으로 내려가 봐야겠다. 이성계는 엉뚱한 말을 했다. 방과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방과가 삼남으로 떠날 때 어머니 한씨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형이 등청을 아니하고 있다. 방과는 흠칫 놀랐다. 이성계의 말이 다시 이어졌다. 산품이 벼슬에 있으면서 등청을 아니하는 것은 책물을 소홀히 함이 아니더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내려가거든 단단히 일러둬라. 정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면 사임하는 게 좋아. 좌중은 놀랄 만큼 긴장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개념하지 않았다. 한나라가 바로 영웅이 되자면 책무를 소홀히 하는 관원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법. 직이 높고 낮음이 무슨 상관이냐. 국록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경색된 분위기는 이후에도 풀리지 않았다. 서로 어색한 시선만 마주치다가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서산 마루는 짙은 노을에 쌓여 있었다. 추동을 나서는 조준과 정도전은 착잡한 신경을 달랠 길이 없었다. 조준이 토하듯 한숨을 내쉬었다. 송당 세차게 밀어붙일 걸 그랬어. 글쎄 정도전이 이 일을 급하게 몰아가는 편이라면 조준은 생각하는 편이었다. 성격이 판이한 두 사람이 같은 일에 종사하게 되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마련이다. 이 일이 늦어지면 늦어진 것만치 반대 세력이 생겨요. 정도전은 서둘러야 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다. 주인이 없는 때입니다. 이시중이 저런 심정이 오래가면 허점이 생깁니다. 두고 보세요. 이시중에게 허점이 생기면 군웅이 할거합니다. 조주는 말없이 걷고 있었다. 수긍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아주 애매한 표정이었다. 이시중이 지금 나서면 일이 쉬우나 군웅이 할거하면 또 한 번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럴 테지요. 조준이 그제야 힘없는 어투로 중얼거렸다. 제벽동 일은 큰일이요. 정도전은 방우의 일을 걱정했다. 이성계가 요동 공략의 선봉에 나설 때 정도전은 제벽동으로 방우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돕고자 했을 때 방우는 이성계를 비방했었다. 남이 아닌 아버지에 대한 맹렬한 비방이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현실이 그때 방우의 예견대로 되어가고 있지를 않은가. 방우가 등청을 아니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 대한 반항일 것이라고 정도전은 생각했다. 그런데도 이성계는 정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사임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부자지간의 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고 있는데 새 왕조의 창업이 거론되고 있다. 이시중이 주상의 자리에 오른다면 방우는 마땅히 세자가 되어야 할 지위에 있다. 주상을 비방하는 세자, 그것은 정변의 씨앗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정도전은 잠시 눈앞이 캄캄해옴을 느꼈다. 후드득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다. 찬란하리만큼 아름다웠던 저녁노을은 어느새 용틀님이 치듯
꿈틀거리는 검은 구름으로 덮여가고 있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조준과 정도전은 기와 집 처마 밑으로 들어섰다. 잠시 비를 피할 모양인 듯 했다. 빗줄기는 이들의 시계를 어지럽히며 쏟아져 내렸다. 조준은 문득 사전적이 불타던 날 밤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그날 조준은 긴장이 풀린 탓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고자 했는데 벌컥 방문이 열리면서 동생 윤이 잔뜩 술에 취한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런 날 잠이 오십니까? 윤은 항변같이 비앙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물씬 술 냄새가 풍겼다. 취했구만. 조준이 중얼거렸다. 형님이 전제 계약을 마련한 것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오이다마는 그게 이시중을 보위에 받들려는 수작이라면서요. 분명 수작이라 했다. 조준은 동생이 강직한 성품을 알고 있는 터라 잠자코 있었다. 형님, 남남도 아닌 형제끼리 마주 앉았습니다. 지게만은 털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님, 말씀해 보세요. 정령 은혜를 저버릴 의향이시오이까? 네 덕에 우리가 이만치 살게 되었소이까? 네 덕이에요. 조준은 눈을 감았다. 동생의 항변을 들으면서 수랑에 뻗어들고 있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하찮은 농부의 집안이 아니었습니까? 대대손손 땅이나 파먹을 집안이 아니었냐고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중조부대까지 평안도 상원에서 살았었다. 보잘것없는 농사꾼으로 말이다. 중조부 조인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몽고군의 시달림을 받으면서 농사에 매달려 있었다. 30여 년을 끌어왔던 고려와 몽고의 전쟁은 고려의 항복으로 끝난다. 이때가 고정 45년이었다. 전쟁에 이긴 몽고는 혹독한 내정 간섭을 해왔었다. 몽고에 능통한 사람이 없어 외교는 고사하고 의사소통마저도 어려웠다. 조정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몽고의 통역을 모집하기에 이르렀다. 조인규는 비록 농부의 신분이었으나 총명하고 부지런했다. 그는 몽고 습득에 열중하여 마침내 통역시험에 합격하여 관계에 발을 들여놓기에 이르렀다. 타고난 청명과 근면에다 정세를 판단하는 안목까지 갖추었던 탓으로 고려 조정과 몽고 조정에서는 그를 신임하게 된다. 이러는 동안 조인규의 몽고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고 몽고 원나라의 조정에 깊숙이 파고들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기에 이르니 7세의 길은 탄탄하게 열려갔다. 마침내 충렬왕 21년 1295년에는 첨의 중찬의 벼슬에 오르게 된다. 당시의 첨의 중찬은 문화시중이었으니 수상이 된 셈이다. 하찮은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조인규는 수상의 자리에 오르고 그의 딸은 충선 왕비가 되었으니 전설과 같은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은이 형인 주운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음이었다. 형님, 손을 떼세요. 물러서세요. 고려는 우리 집안이 대언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형님이 이 나라에 등을 돌린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이다. 그만 되었으니 물러가 쉬어라. 조주는 겨우 이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은의 항변은 그치지 않았다. 형님, 충신은 불사 이군이오이다. 이성계 따위가 어찌 임금이 되오이까? 닥치지 못하겠느냐? 더 이상 주태를 보이지 마세요. 묘당 대하기가 부끄럽지도 않소이까? 백성들이 웃고 있어요. 윤의 성품은 어려서부터 강직하고 괴팍했다. 어린 나이로 출가하여 사찰을 돌다가 중이 되었다. 여러 절의 주지를 지내다가 30살이 넘어서야 환속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지금은 안념사의 자리에 있었다. 형님,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가문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 말을 남기고 이유는 방을 나갔다. 조주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이 일을 생각하고 무너질 듯한 한숨을 놓았다. 비는 그칠 것 같지가 않았다. 이번 장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